안녕하세요. 독일 BM학교 트레이너 K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요.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댓글보다는 전화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라 이렇게 글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전화는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권장량입니다. 권장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권장량 영상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권장량에 대해서는 이해를 먼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해야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아래 그래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권장량에 관한 내용인데요. 바로 저 권장량은 저 빨간색으로 친 부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하로 섭취하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이 이하로 섭취하면 아플 수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의 뜻은 권장량 이상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권장량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얼만큼 먹어야 되냐? 이 정도까지는 먹어도 된다. 근데 이 이상은 먹지 말아라 라고 정한 것이 바로 상한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은 이 이상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으면 문제가 되고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기준이 한 줄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와 최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사이의 영역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장량 이상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상한선 이하로 먹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나이입니다. 그리고 성별, 신장, 키죠. 거기에 몸무게, 그리고 BMI라고 하는 체지방 지수.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권장 섭취량을 정했어요. 더 많은 변수가 필요한데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건 사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하면 저 기준은 좀 더 늘어나고 좀 더 보완이 되겠죠. 그럼 어떤 저 기준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보면 임상실험 데이터 자료가 부족해서 이걸 추정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있고 자료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전체를 다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임상실험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임상실험을 하지 못한 세대나 그런 나이나 뭐 이런 그 항목은 그것도 추정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흡수율이나 위장 상태 그리고 어떤 재료들은 그 뭐 흡수율하고 같은 건데 몸에 잘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삼지 않았어요. 조금 흡수율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잡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현대의학으로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 상태까지 고려하진 않았으니까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영양에 굉장한 영향을 입히는 인자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기에 있는 아까 보여드린 기준이 2015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지금까지 10번, 11번인가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자주 바뀌어요. 근데 이 2015년에 개정된 것도 2008년도에서 12년도까지의 어떤 5년 과거 8년 전, 7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 3년 전까지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3년 뒤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 거죠. 2020년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올해잖아요.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러면 올해 자료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의 권장량이라는 게 상당히 옛날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바뀌죠. 앞서가진 못해요. 5년마다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발표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네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런 5가지들이. 저거 말고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보완해야 될 건 많고 이 권장 섭취라는 게 사실 모순이 많고 완벽하진 않아요. 그 부분은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특히 PM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섭취 시간, 우리는 공복에 먹잖아요. 기존의 영양소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섭취 횟수,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고려가 돼야 돼요, 사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타민 B3 나이아신 기준으로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비교해 볼게요. 권장 섭취량은 16이에요. 단위는 뺄게요. 16을 기준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액티바이즈에 있는 비타민 B3 나이아신의 함량은 51이에요. 3스푼 기준이에요. 하루 1스푼씩 해서 3번을 섭취했을 때 그 기준으로는 51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적혀져 있는 상한 섭취량을 보면 35 가로 열고 1000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35라면 내가 하루 권장량을 넘을 거고 뒤에 있는 1000은 너무 수치가 높고 헷갈리고 혼동되잖아요. 그런데 저 의미는 35는 비타민 B3가 니코틴 산으로 들어있는 경우는 35가 기준이고요. 니코틴 산 아미드로 기준으로 들어있으면 1000이에요. 그럼 여기서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B3가 니코틴 산으로 들어있는지 니코틴 산 아미드로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저게 35가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성분을 보니까 보이세요? 저기 니코틴산 아미드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저 35하고 1000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이 상한 섭취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51에서 1000 너무 적게 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상한 섭취량 기준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51을 그냥 50 대충 잡고 1000을 50으로 나누니까 20번이에요. 그러니까 일일 권장량, 지금 액티바이저 함량을 20번, 그러니까 3스푼씩 20번 먹어도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고려를 더 해볼게요. 그게 바로 다른 제품과 아주 월등히 차이 나는 흡수율이잖아요. PM 제품이 다른 제품과 보통 5배 정도 흡수율이 좋다고 가정을 하고 저 20번을 5로 나누어 보면 4번이 됩니다. 그러면 흡수율을 좀 고려를 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3스푼씩을 4번, 즉 12스푼이 상한 섭취량이라는 의미죠. 12스푼 이상 먹으면 상한 섭취량을 넘어가는 거죠. 이게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나이는 30세에서 49세, 50세에서 64세. 나이별로 있는데 저 2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왜냐하면 PM을 드시는 분들이 다 저 세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은 20세부터 65세까지를 성인이라고 해요. 이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65세부터는 노인으로 들어가요. 네,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 2세대만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별은 남녀로 나뉘니까 저렇게 되겠죠. 제가 저 사이에 들어가니까 저를 기준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키의 경우는 남자는 172, 여자는 159예요. 제가 속한 30세에서 49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 같은 경우는 172에 67kg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BMI는 23을 기준으로. 권장 섭취량의 어떤 조사 데이터라는 게 30세에서 49세, 남자 172kg를 가진 67kg의 몸무게의 BMI가 23인 이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저게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표입니다. 2015년도 거고요. 올해 새로 나올 거예요. 저기에 보면 이제 연령, 그다음에 신장, 체중, BMI, 그리고 이제 남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내 나이대의 남자, 여자의 어떤 기준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키와 체중과 BMI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접니다. 제 거 데이터예요. 30세에서 49세 사이 남자 172, 67, 22.5. 저게 제 몸무게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해당되는 권장 섭취량의 기준이에요. 저 기준인 사람들의 권장 섭취량인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72보다 커요. 175예요. 키가 3cm 크니까 권장 섭취량이 좀 더 높게 해야 될까요? 낮게 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몸무게도 저 67kg 꿈의 몸무게가 사람이 어떻게 저 몸무게를 가질 수 있죠? 저는 무려 86kg입니다. 그럼 제가 권장 섭취량 기준 몸무게보다 19kg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저는 영양을 더 섭취해야 될까요? 덜 섭취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22.5 BMI도 저는 과체중이나 비만일 거예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저의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에너지원인 영양 섭취는 줄이고 그래야 몸 안에 있는 19kg나 더 쪄 있잖아요. 저는 그 몸 안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원을 쓰고 그 에너지원을 적게 먹어야 몸 안에 있는 에너지원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에너지원 대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실제 저 67kg의 권장인 사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대사를 태워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더 많이 먹어야겠죠. 이게 제 몸무게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기준을 먼저 찾고 그 기준에 내가 키가 좀 작다, 몸무게가 좀 적다 이런 사람은 실제 권장량이 기준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 체중이 좀 더 나가고 키가 크고 이런 분들은 권장량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많이들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먹고 있는 PM 제품이 식품인지 아닌지를 알아야겠죠. 천연을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우리들이 먹는 영양제는 식이 보충제예요. 식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지만 규정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식품이라기보다는 식이 보충제, 영양제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많이 먹어도 되냐라고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마그네슘은 우리가 먹는 밥이나 반찬이나 이렇게 먹는 이런 음식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어요.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비타민 B군들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별 탈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어도. 그런데 마그네슘이 영양제 형태로 먹게 되면 식이 보충제예요. 우리 PM 같은 보충제로 먹을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식품으로 먹었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증상들이 식이 보충제 형태, 영양제 형태로 먹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그 경계선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상한선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많이 먹어도 되긴 하지만 그 경계선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그네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리스토레이트의 상한선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상한선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거는 어떤 영양소는 20포를 먹어도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것도 있는 반면 10포 정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제일 적은 상한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스토레이트는 하루에 5포 정도 먹으면 5포 이상, 5포까지는 괜찮습니다. 6포부터는 상한선을 넘게 되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인데요. 다른 답변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식품이니까 정말 많이 먹어도 된다면 우리가 먹는 밥이 식품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아침에 3끼를 다 먹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입니다. 우리가 먹는 게 상한선 이상을 넘어버리면 우린 부담스럽잖아. 3끼를 다 먹어버리면 위 복통도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큰일 벌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 3끼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냐고요. 못 먹잖아. 이 식이 보충제도 식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걸 한 번에 몽땅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찬성은 하지만 나눠서 드셔야죠. 그걸 한 번에 몽땅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번에 못 먹듯이 식품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나눠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무슨 반응이니까 참고 계속 먹어라. 이렇게들 말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건은 상한선 이상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한선 이상을 먹었을 때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니까 무조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한선을 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천천히 또는 양을 줄여서 나눠서 먹으면 저 반응은 확 줄거든요. 물론 물을 많이 먹어도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물을 많이 먹고 한 번에 많이 안 먹고 나눠서 먹으면 저 반응들은 상당히 완화되고 줄어들 텐데 굳이 한꺼번에 많이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뭐 이해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먹는 양을 어느 정도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먹으면 좋아질 건데 한국 사람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런가요? 일단 빨리 많이 먹고 몽땅 먹고 좋아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줄이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성격을 좀 느슨하게 하셔서 천천히 대신 꾸준히 나눠서 이렇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좋아졌으니까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 대한 답변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계속 드시라고 권장드려요. 식품에 가까운 식이보충제예요.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꾸준한 섭취를 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 영양소는 우리 몸에 쌓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쌓이지 않는 영양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날 가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일 권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루하루 계속 먹어야 되는 권장량이라는 얘기예요. 그 양을 권장량조차도 먹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 권장량 이상은 섭취해야 되니까 좋아졌다고 해서 안 먹어도 되냐? 좋아진 거는 내가 1일 권장량 이상을 꾸준히 먹었으니까 좋아진 거지. 그걸 멈추면 다시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 무조건 꾸준히 먹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1일 권장량이라는 것을 넘길까봐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 1일 권장량이라는 것은 이 정도 이상은 무조건 먹어야만 내 몸이 건강하다는 최소점이라는 거. 그 다음 상한 섭취량을 정했는데 이 상한 섭취량을 넘기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권장량과 상한 섭취량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내 몸의 체중과 키를 고려해야 하고
물론 질환이나 질병 상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빼겠습니다. 내 몸무게와 키를 고려를 해서도 그 양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 PM 같은 경우는 흡수량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따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일 수 있어요. 내가 먹었는데 별 탈이 없으면 괜찮아요. 원래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야 설사, 속쓰림 정도예요. 그럼 그게 나오면 그때 줄여도 돼요. 야, 하루밖에 어차피 몸 안에 뭐 오랜 기간이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먹고 나서 설사기가 있다? 그러면 조금 나누든가 양을 조금 줄이든가 이러면 돼요. 복잡할 게 없거든요. 기준을 잘 잡으셔서 권장하는 내 몸에 맞는 양을 섭취하셔서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꼭 전화로 부탁드려요.